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만들어진 나라. 네덜란드가 세계를 삼켰다가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 잠깐요. 지금 제가 아주 황당한 나라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작습니다. 인구는 2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해수면보다 낮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나라 전체가 잠길 위기입니다. 천연 자원도 없습니다. 주변엔 스페인이라는 초강대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1600년대에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있을 건 다 있던 나라들을 전부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00년 넘게요. 더 황당한 건요. 이 나라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지금 여러분이 쓰는 주식, 펀드, 선물 거래, 증권 거래소의 직계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황당한 건 이 모든 걸 이룬 다음에 정확히 그 성공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식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네덜란드가 전성기에 얼마나 잘 나갔던 거야? 잘 나가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추락해?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년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이 쓰는 경제 시스템의 뿌리입니다. 주식, 채권, 중앙은행, 거품 붕괴. 전부 이 작은 나라에서 처음 발명되거나 처음 실험됐거나 처음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자기들이 발명한 시스템에 스스로 먹혀버렸습니다. 불편하죠? 아니, 사실 좀 통쾌하죠? 역사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네덜란드였나? 물 위에 세워진 나라의 역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합니다.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1500년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네덜란드는 그냥 유럽 변두리의 습지입니다. 정식 명칭인 네덜란드가 뭔 뜻인지 아세요? 낮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낮은 땅.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과 같은 높이거나 그보다 낮습니다. 오늘날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 땅을 본인들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간척해서 만든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 낮고 축축한 땅이 역설적으로 네덜란드 최대의 강점이 됩니다. 배를 만들기가 엄청 쉬웠거든요.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사면이 물입니다. 라인강, 마스강, 스헬더강이 전부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흘러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이 나라 사람들은 물 위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업, 해운, 조선. 이게 네덜란드의 기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어입니다. 청어, 생선 말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생선 이야기입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북해에서는 청어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어는 금방 상합니다. 상하는 생선을 어떻게 유통하냐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1400년대에 한 네덜란드 어부가 청어를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개량해서 배 위에서 바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하링, 일종의 청어 절임입니다. 이게 뭔 대수냐고요? 이제 네덜란드 배들이 항구에 돌아오지 않고 바다에서 몇 주씩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청어 하나가 항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여기서 진짜 황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생선 한 마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 무역 패권으로 이어지는지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스페인 덕분에 강해진 나라. 자, 이제 진짜 폭발의 도화선으로 가보겠습니다. 1500년대 네덜란드는 스페인 영토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네덜란드를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왕창 뜯어갔습니다. 종교 박해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 광신도 수준의 나라였고 개신교가 많던 네덜란드를 이단이라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1568년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8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이름 그대로 80년간 계속됩니다. 1648년에서야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585년 스페인이 앙트베르펜을 점령합니다. 앙트베르펜은 당시 유럽 최대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상인들이 북적북적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있고 유럽 무역의 허브였던 곳입니다. 스페인이 이 도시를 점령하자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이 도망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탈출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암스테르담입니다. 스페인이 어부 나라를 못 살게 굴다가 유럽 최고의 상인들을 그 어부 나라로 몰아준 겁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온 유대인 상인들도 암스테르담으로 왔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상인들도 왔습니다. 10년 만에 암스테르담 인구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에 유럽 최고의 두뇌와 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짓밟으려다가 오히려 네덜란드를 유럽 최강의 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진짜 시작이 아닙니다. 진짜 폭발은 지금부터입니다. 1600년대 직전 세계 무역이 판이 바뀌다. 자, 잠깐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1490년대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로, 즉 실크로드가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 배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을 제일 먼저 장악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는요? 처음엔 포르투갈한테서 후추, 향신료를 사서 유럽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1590년대에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합병하고 독립전쟁인 네덜란드에 항구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리스본 항구에서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거나 다른 판매처를 찾거나 직접 만들거나 셋 중 하나겠죠. 네덜란드가 선택한 건요. 직접 인도에 가는 겁니다. 이 결정이 이후 100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의 탄생. VOC,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하다. 1598년 네덜란드 배들이 처음으로 인도에 도착합니다. 후추, 정향, 육두구를 잔뜩 싣고 돌아옵니다. 이익률이 400%였습니다. 400%. 이걸 보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너도 나도 배를 만들고 선원을 고용하고 인도로 출발합니다. 1598년부터 1601년 사이에 무려 65척의 네덜란드 배가 인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후추값이 폭락합니다. 네덜란드 배들이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서로 내가 더 싸게 팔겠다고 경쟁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배들이 방해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군함도 있어야 하고 현지의 요새도 있어야 하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이때 네덜란드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1602년 모든 회사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름은 VOC, 브레이니그데 오스트인디셰 콤파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탄생하면서 인류 역사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겨납니다. 주식 안대. 원래 무역항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배 한 척을 보낼 때 투자자 몇 명이 돈을 모읍니다. 배가 돌아오면 이익을 나눕니다. 배가 침몰하면 투자한 돈 전부 날립니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VOC는 달랐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작은 단위로 투자 지분을 팔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은 물론 교사, 의사, 목수, 심지어 하녀도 VOC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거래하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1602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 앱을 켜고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그 행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02년 암스테르담에서 VOC 주식을 사고 팔던 사람들에게 닿습니다. 그런데 VOC는 그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나라보다 강했던 회사. VOC에 부여된 권한이 뭔지 아세요? 조약을 맺을 권리, 군대를 보유할 권리, 요새를 건설할 권리, 화폐를 발행할 권리, 식민지를 운영할 권리. 이게 회사한테 준 겁니다. 회사가 작은 나라 수준의 권한을 가진 겁니다. 실제로 VOC는 어떻게 됐냐고요? 1600년대 중반에 VOC는 자체 군함을 150척 보유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 전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직원 수는 약 5만 명. 이 중 상당수가 군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총독을 임명하고 현지 왕들과 외교를 했고 반항하는 왕은 군사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VOC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넘습니다. 1경원.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입니다. VOC는 그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낸 나라 네덜란드는 얼마나 잘 나갔냐고요? 1600년대 전성기 암스테르담의 1인당 소득은 당시 유럽 평균의 3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같은 화가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 시기입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예술 후원도 넘쳐났던 거죠. 이 시기를 네덜란드 황금시대, 가우덴 이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황금시대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버블이 탄생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망해가는지. 튤립이 뭔데 나라가 흔들려? 꽃 한 송이 값이 집 한 채였습니다. 1634년 암스테르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세련된 도시. 이 도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튤립 알뿌리 하나 값이 숙련공 10년치 연봉이 됩니다. 튤립이요. 그냥 꽃입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쓸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예쁜 꽃.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1593년 오스만 제국에서 처음 네덜란드에 들어온 튤립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희귀하니까 비쌉니다. 비싸니까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튤립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인데 꽃잎에 불꽃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희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언제 어떤 꽃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시작됩니다. 저 알뿌리에서 불꽃 무늬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하면서 비싸게 삽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더 사고 싶어집니다. 1636년, 1637년 튤립버블 절정기에는 어땠냐고요? 셈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알뿌리 하나가 1만 플로린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 운하변 고급 주택 한 채 값이었습니다. 알뿌리 하나와 집 한 채를 맞바꾼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등장합니다. 아직 심지도 않은 튤립 알뿌리를 미리 계약하고 사고 파는 겁니다. 실제로 튤립이 있지도 않은데 종이 계약서만 거래됩니다. 선물 시장의 원조입니다. 암스테르담 술집에서 어부, 목수, 청소부가 튤립 계약서를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튤립 투기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1637년 2월 딱 하루 만에
튤립 가격이 99% 폭락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버블 붕괴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블은 꽃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다. 튤립 버블 하나로 나라가 망했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튤립 버블은 네덜란드 경제 전체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튤립이 아니라 그 버블을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VOC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VOC가 너무 잘 되니까 투자자들이 배당금만 받으려 하고 경영에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사회가 부패했습니다. 현지 총독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이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EIC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섬나라가 아닙니다. 육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육상 전쟁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1672년에 네덜란드를 침공합니다. 재앙의 해, 램프야르라고 부르는 이 해에 프랑스 군대가 네덜란드 영토 대부분을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바다는 지배했는데 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VOC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배당금은 계속 줘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빚을 내서 배당금을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익이 없는데 빌림 돈으로 배당금을 주는 회사.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시죠? 네, 사실상 그겁니다. 그런데 1700년대 중반까지 이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투자자들도 설마 VOC가 무너지겠어? 했고 경영진도 좀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조용히 치고 올라갑니다. 세계 패권은 이렇게 넘어간다. 영국이 학생에서 선생이 되다. 1688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의 빌럼 3세가 영국 왕이 됩니다. 본인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왕이 된 겁니다.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빌럼 3세는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영국에 이식합니다. 중앙은행? 네덜란드에 먼저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 네덜란드 방식을 가져간 겁니다. 증권거래? 네덜란드 것을 카피한 겁니다. 영국이 유럽 최고의 금융 강국이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를 통째로 베낀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을 직접 데려와서 가르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간 영국은 네덜란드를 조금씩 추월합니다. 더 큰 나라, 더 많은 인구, 더 강한 해군. 1784년 영국 네덜란드 4차 전쟁.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처참하게 집니다. VOC는 파산합니다. 1799년 VOC 공식 해산. 197년 만에 세계 최강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세계 무역의 패권은 완전히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는 스승이었습니다. 영국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스승을 먹어버린 겁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에 남긴 것들. 자,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대가 인류 역사에 남긴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앞서 말씀드렸죠? 유한 책임, 주식 발행, 공개 거래. 이게 다 VOC와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적립식 펀드에 넣는 그 돈, 뿌리를 따라가면 1602년 암스테르담까지 갑니다. 둘째, 중앙은행의 원조.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 암스테르담시의 위슬방크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원형입니다. 여러 은행의 환전을 표준화하고 지폐를 발행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이걸 보고 영란은행을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모든 중앙은행의 모델이 됩니다. 셋째, 버블의 역사적 교훈. 튤립 버블은 인류 역사 최초의 투기 버블 붕괴로 기록됩니다. 그 이후로 사우스시 버블, 대공황,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인 버블.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유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인도네시아. 350년간 착취당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덜란드가 가져간 것.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수십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세기 중반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발명한 나라가 동시에 조직적인 식민지 착취를 시스템화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혁신과 착취가 같은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모든 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땅도 작고 자원도 없고 옆에 강대국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리함이 오히려 그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항해수를 키웠습니다. 자본이 부족했으니까 주식을 발명해서 여러 명의 돈을 모았습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회사를 합쳐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독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안주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혁신을 멈췄습니다.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설마 우리를 이기겠어? 했습니다.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노키아, 코닥, 블록버스터. 잘 나갈 때 안주했고 변화를 무시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것들도 언젠가는 같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성공의 시스템이 동시에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가 4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진실입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다르게 보입니다. 주식이 왜 존재하는지, 버블이 왜 반복되는지, 패권이 왜 이동하는지, 이 모든 것의 원형이 1600년대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꿨고 세상을 바꾼 이유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해수면보다 낮은 습지에서 출발한 나. 생선을 절이는 기술로 항해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박해 덕분에 유럽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으며 1602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인류 최초의 투기 버블을 만들었고 식민지 착취를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을 배워간 영국에게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1600년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주식, 중앙은행, 선물거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부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 자체는 그 시스템에 먹혀버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발명이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가장 영리한 시스템이 가장 황당한 방식으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건국 이야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땅에서 시작해 20세기 최강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